안녕하세요. 경제학장 박사입니다. 자, 미시경제학의 바이블, 베리안 교과서 함께 정복해 나가는 시간이죠. 오늘은 드디어 제4장, 효용, 영어로는 유틸리티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.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그 마음 속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? 그 근본적인 개념, 효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아주 알기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시작하기 전에 이런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. 여러분, 행복에 점수를 매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?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사과 하나를 먹고 느끼는 행복이 한 10점이라고 쳐요. 그럼 여러분이 초콜릿을 먹고 느끼는 행복은 몇 점일까요? 제 10점이랑 여러분의 10점이 과연 같을까요? 이게 바로 아주 오래전 경제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던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. 이 질문에 대해서 초창기 정제학자들은 아주 대담한 답을 내놨습니다. 바로 효용이라는 개념이죠. 이분들은 행복이라는 게 그냥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마치 온도계로 온도를 재듯이 정확한 숫자로 측정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. 네, 바로 이 슬라이드에 있는 정의처럼요. 옛날 빅토리아 시대 경제학자들은 효용을 개인의 행복이나 안녕을 나타내는 절대적인 수치라고 생각했습니다. 이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기수적 효용, 카르디널 유틸리티라고 불러요. 이 관점에서는요, 효용이 20점이면 10점보다 그냥 더 좋은 수준이 아니라 정확히 2배 더 행복하다, 이렇게까지 의미를 부여했던 거죠. 근데 딱 들어봐도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? 바로 그거예요. 이 생각에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. 아니, 사람의 행복이라는 게 얼마나 주관적인가요? 이걸 어떻게 객관적인 숫자로 잴 수 있겠어요? 제가 케이크를 먹고 행복하다 10점 이랬을 때 여러분이 느끼는 10점이랑 같다고 어떻게 장담하죠? 이건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.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아주 큰 결단을 내립니다. 좋아, 행복의 크기를 재는 건 포기하자. 대신 선택의 순서에만 집중하는 거야. 이렇게 방향을 확 튼 거죠. 이게 바로 현대 미시경제학의 뼈대를 이루는 서수적 효용, 올디널 유틸리티의 혁명적인 등장이었습니다. 자, 여기서 교과서의 핵심 문장이 나옵니다. 바로 이 통찰이 모든 걸 바꿨어요. Economists gradually came to recognize that all that mattered about utility was whether one bundle had a higher utility than another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효용 값이 10이냐 100이냐 이런 숫자 자체는 이제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. 그냥 A가 B보다 더 높은 효용을 갖는지, 즉 더 선호되는지 아닌지 그 순서만 알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엄청난 발견이었죠. 그래서 이 서수적 효용이라는 건 이렇게 정의됩니다. 효용의 역할은 오직 하나, 소비꾸러미들의 순위를 매기는 것. 효용 숫자의 크기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. 효용이 100이고 10이라면 그냥 100이 10보다 더 좋다는 뜻이지 10배 더 좋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. 아주 큰 차이죠. 좋아요. 순서만 매긴다. 알겠습니다. 근데 이걸 실제 분석에는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?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아주 영리한 도구를 하나 만들어냈는데 그게 바로 효용함수입니다. 효용함수라는 건 말 그대로예요.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능한 소비 꾸러미에다가 각각 숫자를 하나씩 딱딱 붙여주는 방법입니다. 그리고 이 숫자를 붙일 때 딱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규칙만 지키면 됩니다. 바로 이거예요. x1, x2, super y1, y2, if and only if u x1, x2 greater u y1, y2. 수식이라 복잡해 보이지만 진짜 별거 아닙니다. 그냥 소비자가 y 꾸러미보다 x 꾸러미를 더 좋아하면 super x한테 붙여준 숫자, 즉 효용값 u가 y한테 붙여준 숫자보다 무조건 더 커야 한다. 딱 이 말입니다. 선호 순서랑 숫자 크기 순서만 똑같이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. 간단하죠? 자, 교과서에 나오는 표 4.1을 한번 보실까요? 이걸 보면 개념이 확 잡힙니다. 여기 A, B, C 세 개의 꾸러미가 있어요. 첫 번째, 효용함수 U1을 보면 점수가 3, 2, 1이네요. 순서는 당연히 A 더크, B 더크, C죠. 자, 근데 두 번째 함수 U2를 보세요. 17, 10, 0.02. 숫자는 완전히 다른데 순서는 어때요? 여전히 A 더크, B 더크, C입니다. 심지어 U3는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3 음수예요. 그래도 순서는 마이너스 1이 제일 크니까 역시 A 더크, B 더크, C입니다.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. 숫자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.
오직 순서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 함수는 모두 똑같은 선으로 나타내는 완벽하게 동일한 효용함수인 셈이에요.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전혀 다른 함수들이 똑같은 선호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걸까요? 그 비밀을 풀어줄 열쇠가 바로 단조 변환, 영어로는 모노토닉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개념입니다. 단조 변환, 말이 좀 어렵죠? 근데 진짜 별거 아니에요. 그냥 순서 지킴이 변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. 숫자를 다른 숫자로 바꾸기는 하는데 원래 있던 그 순위, 그 랭킹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 모든 규칙을 의미하는 거죠. 1등은 계속 1등으로, 꼴찌는 계속 꼴찌로 남게 만드는 마법 같은 거예요. 교과서 그림 4.1을 보면 눈으로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. 왼쪽 A 그래프 보세요. 어때요? 그냥 주구장창 올라가기만 하죠? 절대 내려오는 법이 없어요. 이게 바로 단조 변환, 순서를 지키는 함수의 모습입니다. 근데 오른쪽 B는 어때요? 올라가다가 어라? 꺾여서 내려오네요. 이러면 순서가 뒤죽박죽이 될 수 있겠죠? 그래서 이건 단조 변환이 될 수 없는 겁니다.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원래 있던 효용값 U에다가 양수 3을 곱하거나 아무 숫자나 시칠 같은 걸 더하거나 아니면 세제곱을 하는 것. 이런 것들이 다 대표적인 단조 변환입니다. 원래 효용이 3하고 2가 있었다면 3을 곱해도 9대 6, 17을 더해도 20대 19, 세제곱을 해도 27대 8. 어때요? 순서는 절대 안 바뀌죠? 이걸 수학적으로 멋있게 표현하면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원래 효용함수 U가 X가 Y보다 좋아 라고 말하고 있을 때 여기에 순서 지킴이, 즉 반조 변환 F를 적용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도 그 새로운 함수 역시 여전히 X가 Y보다 좋아 라고 똑같이 말해준다는 뜻입니다. 선호의 본질은 그대로라는 거죠. 자,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이 4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결론에 도달했습니다. 베리안 교과서가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주죠. A monotonic transformation of a utility function is a utility function that represents the same preferences as the original utility function. 오늘 우리가 배운 모든 내용이 정말로 이 한 문장 안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정리해볼까요? 오늘 우리는 효용이라는 게 행복의 크기가 아니라 선호의 순서를 나타내는 도구라는 걸 배웠습니다. 그리고 그 효용함수는 순서만 같다면 얼마든지 다른 모습일 수 있다는 것도요.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생기죠. 효용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면 이 선호의 순서라는 걸 대체 어떻게 눈에 보이게 그래프로 그려낼 수 있을까요?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무차별 곡선의 출발점입니다.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